나는 왜 요양원을 거부했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9세, 30년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해 온 사회복지사였죠. 제 직업은 제게 수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절대 자식에게 기대지 말 것.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것. 제가 복지관에 있을 때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자식들 다 키우고 집까지 물려줬더니 결국 나 혼자 요양원에 왔어. 처음엔 자주 온다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어. 그런 이야기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금 빼서 자식들 집 마련해주고 수술비 대느라 연금을 탈탈 털어주고 결국 혼자 남겨진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의 눈빛에 담긴 쓸쓸함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제 수첩에는 늘 빨간 글씨로 그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퇴직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69세인데 말이죠. 늘 건강할 거라고 믿었던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자 저는 그제야 제가 평생 남에게 해주던 조언을 정작 제 자신에게는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생각보다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퇴원할 때가 되자 큰아들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으로 가세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간 첫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요. 어머니, 저희 오늘 야근이어서.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 오시고 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 못 데려오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대. 어차피 재활 끝나면 가셔야 할 텐데 조금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 순간 30년간 상담했던 모든 어르신들의 얼굴이 제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짐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제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노인 상담하며 이렇게 될 줄 알면서 왜 내 노후는 준비 안 했을까?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작은 딸 내 집에도 가볼까 해. 아들은 당황하다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영이네도 좋아하겠네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모셔다 드릴까요라는 말에서 저는 아들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작은 딸 지영이네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의 말수는 줄었고 딸은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방문 너머로 지영이와 사위의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시게 할 거야?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빠네도 힘들대.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하던데.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유대감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서 3개월만 써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자주 바뀌었고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상태를 설명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가족도 아닌 타인이 항상 제 집에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사생활은 완전히 사라졌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관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지만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30년간 봐왔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년 전에 상담해드렸던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선생님, 여기 생각보다 감옥 같아요. 모든 일과가 정해져 있고 자식들은 점점 안 와요.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직 선택할 힘이 있을 때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내 자유와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을 새워 놓인 복지 관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견한 LH 고령자 복지주택 포스터였습니다. 월 18만원, 보증금 1천만원. 무엇보다 무장애 설계, 비상벨, 생활지원사 서비스가 저에게 완벽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식들은 제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고집하는 것도 돈을 관리해 주겠다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죠. 엄마 돈은 엄마가 쓸 거야. 자식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보아온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버림받은 노인들의 현실을 제가 직접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자식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정해졌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외로움도 커졌지만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8주 만에 돌아온 제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는 저만의 공간. 새 집에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사회복지사 경험을 살려 이웃 어르신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은 이제 제 결정을 존중해주고 자주 찾아옵니다. 이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제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고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